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자리 펴시고요. 자, 오늘은 총론 전반적인 것들 훑으면서 중요 부분 찍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강론이랑 행정법이랑 이렇게 찍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자료는 총론까지만, 됐죠? 범죄 이론 뒷부분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 해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거기 줄거 가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가 빠지는지만 잘 보시면 되죠. 첫 번째, 고대는 별로 빠질 게 없다, 그죠? 여기는 표시조차도 안 해놨지만 일체 정치 가장 이상적인 헌법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였고, 15세기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개수되었다는 것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 중세국가 시대는 교회행정 제외됐다는 거,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는 국가목적적 행정 제군회사 제외됐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가목적적 행정이 빠지고 사회목적적 행정이 남으니까 적극적, 소극적 다 들어있는데 시험 지문에 보면 적극적 국부행정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극적 국부행정이 제외된 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법치국가 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 법치국가 시대 판례에 보시면 일방형제 지자포함만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제와형벌법전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말씀 안 드려도 경찰활동의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2차 대전 이후에는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협의 행정경찰,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것들과 경찰이 하는 보안경찰로 구분됐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을 개념의 비교 이렇게 나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우리가 공일국 이렇게 갔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거고 권력적 작용을 주로 하는 거고요. 영미법계는 자치권에 기초해서 서비스 작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뭐가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영미법계는 역할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대륙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합니다. 제군 외사할 때 빠졌던 게 들어온 거니까 구별이 되는 거고요. 영미법계는 원래부터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중요한 게 되겠죠. 뭐 경찰권 발동 범위가 대륙법계는 축소가 됐지만 영미법계는 확대됐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경찰, 즉 수사도 경찰의 임무인데 이건 영미법계 영향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됐죠? 사법도 경찰의 임무다. 밑에다가 영미법계 영향이라고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나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019 내용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가 되고요. 내려가서 보시면 서비스는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 구청이나 시청 같은 타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지만 오른쪽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개념이고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유래됐다는 거.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자주 그려드렸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 아니었어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고, 다만 풍속경찰이나 경비경찰 이런 것들, 교통경찰은 교집합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경찰은 광의 행정경찰이니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 합해진 거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절대 공통적일 리가 없다. 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가능하고, 사법경찰은 수사인데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고
경찰 제복 입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경찰의 분류로 가서 봅시다. 첫 번째 행사, 목적 이렇게 두 문자만 체크하시고요.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고 협의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부수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는 거니까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예진시 체크하시면 되죠.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여기는 보통 문제들이 경찰의 분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찾으란 문제가 대부분인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단독 문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고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개업과 운영이 용이하죠. 다만 독립된 기관이니까 타 경찰기관, 타 기관과의 협조는 곤란한데 반해서 국가경찰은 협조와 조정이 용이하고요.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단점은 관료화되고요.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봉사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법에 따라 군대가 질서 유지를 하는 거니까 위의 정도, 적용법규,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가 되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구별하는 기준은 복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봉사경찰은 서비스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의 전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전제로 합니다. 실질적 의미 X. 그 다음 고등경찰은 정치와 관련된 거고요. 보통 경찰은 일반적 질서유지니까 오른쪽에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이고 프랑스에서 유래돼요. 프랑스 동그라미 하시고 독일 X라고 적어둡시다.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거. 그 다음 경찰의 임무 규정입니다. 국자법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고 교외 경위 공범생 가시든지 생범 경위 교외공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몇 호에 뭐가 있는지 키워드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부분이고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이고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이죠.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라는 거. 그래서 공법적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는 경찰의 개입이 당연히 되고 사법적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은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게 키워드였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법익도 무형적인 권리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공권에 대한 침해는 경찰 개입 당연히 됩니다. 사건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랬고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관련되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해서는 경찰은 잠정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인데 시대마다 바뀌고 유동적 상대적입니다. 다만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적용 범위는 축소되는 게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할 때는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 위험에 가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는 키워드가 사려 깊은 판단 고기 줄 거 두시고. 그래서 사려 깊은 판단이란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오상 위험은 지워야 됩니다. 그죠? 그럼 외관적 위험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희생일 때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되고요. 위험 혐의는 폭발물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사려 깊은 판단이고 위험 조사 차원의 폭발물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직접적인 경찰관 발동은 안 됩니다. 오상위험에 가서 보시면 이건 추정적 위험이죠. 추상적 위험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 얘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밑에다가 경찰상 위험 X라고 적어둡시다. 경찰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죠. 이건.
그래서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경찰관 개인만 잘못 생각한 거니까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넘어갑시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회가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고요. 다음이 외교공간, 미군영내, 고순서가 시험의 출제 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죠. 다만 국회의장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때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현행범 체포 두 가지 중요하다 그죠? 원래는 체포 후 의장 지시, 걔가 국회의원일 때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하지 못한다. 외교 공간 갑시다. 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대상이다. 외교 공간과 외교사절의 숙소는 물론이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이죠. 옆에다 국제법이라고 하나 적어두시고. 그러나 화재나 전염병 등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되면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국제적 관습이죠. 못 들어가는 건 국제법, 들어가는 건 국제적 관습. 구별하셔야 되고, 미군 영내는 두 가지만 있죠. 들어갈 수 있는 건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때, 요럴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 인권보호규칙으로 갑시다. 첫 번째, 자문기구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의결기관 X, 우리 시험에는 의결기관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 위헌수 7에서 13,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죠. 당연직 위원은 경찰이고 위촉 위원은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 3글자, 감사관 3글자, 시도경찰청은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 인권이라는 2글자를 좀 써넣어주세요. 거기 인권이란 글자를 써넣어요. 이름만 명칭만 바뀐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인권부 위촉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3년 이상, 교원 또는 교직원 3년 이상,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다 3년이란 것만 체크하시고 4, 5는 있는데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촉위원회 결격사유였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정치적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선거에서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호, 2호는 역시나 선거와 관련된 거고, 생략되어 있는 4, 5도 정당의 관계자나 선거사무원 이런 사람들도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런 것들 보시고요. 7조가 시험에 2번이나 나왔고 임기는 2년이라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위원회 중에 2차례 연임이 가능한 건 얘밖에 없죠. 그 다음 10조의 위원장의 직무에 가서 보시면, 위원장의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촉일자 빠른순 연장자,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으면 30일 이내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선출 안 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죠. 11조 회의에 가서 보시면 재과 출과는 그냥 보실 필요 없고요. 정기회의는 경찰청이 월 1회, 시도경찰청 분기 1회입니다. 임시회의는 소집권자만 잘 보시면 되면, 소집 요구권자만 잘 보시면 되죠. 위원장, 청장,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그 다음 진정의 각하와 기각이 있는데, 각하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기각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 문자가 사구침이죠.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9.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닌 것. 침. 4, 9,
지침 요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 42조에 진상조사단 나옵니다. 경찰청장이 구성합니다. 사망, 중상해, 거기 상해 X라고 적어두시고 중상해가 돼야 됩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 의심 이런 게 있는 경우에 구성할 수 있고요. 2항에 가서 보시면 진상조사단은 차장 직속이란 거 체크해 두시고 단장은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경무관급입니다. 치안관급 X. 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거고요. 팀장은 총경급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44조에 됐죠? 이런 것들은 43조에 미안 2항의 끝에 보시면 팀원수는 단장이 정한다. 거기도 체크하시고요. 44조의 실무지원팀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45조에 민간조사자문단 인권분야 전문가 인력풀입니다. 박사학위 줄 거드시고 판사, 검사, 변호사 3년 이상 그리고 전문가가 됩니다. 운영기간은 2개월 내고요. 3개월 X. 경찰청장 승인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는 단장이 합니다. 결과 발표하기 전에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들어야 되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55조의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신고할 수 있다고. 56조는 공직자라면 신고하여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의 조합만 잘 보시면 되고 59조 가서 보시면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사기관에 이첩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부패 혐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면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경무관급 이상이고요.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날짜가 똑같다 그랬죠. 60일 플러스 30일이 됩니다. 이첩받은 기간은 조사하는 기간은 60일,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건 10일 이내,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조사 요구를 하는 것은 30일 이내, 재조사하고 난 뒤에 다시 알려주는 것은 7일 이내. 그림 그려드렸으니까 그림이 눈앞에 떠오르시면 됩니다. 10조에 갑시다. 10번에 갑시다. 인권 나옵니다. 첫 번째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죠. 법률, 관습, 그 다음 국가 권력의 행사 모두 정당성 판단의 기준은 인권이 되는 것이고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거고요. 상호의존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내 인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거. 불가분성, 인권 중 하나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으면 인권은 보호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형에 가서 보시면 구별해야 될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 사회적 자유는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1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에 가서 보시면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만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전문 직화에 기여한다. 거기 체크하시고. 치안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은 범죄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강조하니까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널리 퍼져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합니다. 다만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이니까 주인공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법적 근거를 가진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거기 옆에다가 대역적 권위에 의한 활동이라고 하나 적어둡시다. 그 다음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보수주의는 범죄 원인론에서
고전주의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범죄를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건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한 거고, 진보주의는 사회 구조 원인과 비슷합니다. 범죄 원인을 가정판계, 교육결핍 등 사회적 요인이라고 주장했거죠. 경찰의 전문직화에 가서 보시면 고전적 전문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문직의 문제점, 부권주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에는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분야만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차별은 로스쿨처럼 돈 많은 사람만 전문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경찰의 일탈과 부패, 관직 중심적 정의는 관직을 가진 자가 권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관직 중심적 정의. 시장 중심적 정의는 내가 주는 뇌물보다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니까 뇌물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공익 중심적 정의는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부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백색 부패는 하얀 거짓말처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구성원이 다 용인하는 겁니다. 회색 부패는 색깔이 애매한 것처럼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고, 흑색 부패는 뇌물수수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부패 부패 과정에 보시면 1단계는 사회봉사수단으로 경찰에 입직하고, 두 번째 봉급은 낮고 승진은 안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세 번째 몇 번 시도해보다가 체념하게 되고, 그럴 거면 돈이나 벌자 라고 해서 사익과 안락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부패 원인 가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전체 사회 가설, 전사윌시 이렇게 가죠. 시카고 시민사회가 부패하니까 경찰이 부패하더라. 윌슨이 주장한 것이고,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 됩니다. 구조 원인 가설은 바로 바커로벅 니도프고요. 이미 선배들이 돈을 받는 것처럼 경찰 조직이 물들어 있으니, 부패에 물들어 있으니까 신임 경찰도 부패에 물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패 원인은 경찰 조직의 부패에 있는 거죠. 됐죠? 침묵의 규범, 너도 돈 받고 나도 돈 받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법률 및 예상과 현실이 괴리가 생깁니다. 즉 출장을 가는데 한 명이 갔으면서도 두 명이 갔다라고 적는 것은 출장비가 현실과 달리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구조 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의 부패가 경찰 조직의 부패로 이어지더라. 따라서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그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셔먼이 주장한 거고,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동그라미. 사소한 호의가 습관화되게 되면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더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되죠. 그 다음 거기 하나 적어주셔야 될 것은 펠인델부 하나 적으셔야 되죠. 펠트버그는 작은 호의를 인정하는 거고요.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펠트버그가 인정하는 이건 호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형성제 이론으로 연결이 되죠. 형성제 이론으로 연결되니까 그거 하나만 옆에다가 적어줍시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내부 고발 봅시다. 내부 고발은 침묵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부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 매체에 공표하는 거고, 다른 모든 수단을 쓰고 난 뒤에만 가능하니까 보충성이 적용되겠죠. 윤리강령으로 갑시다. 윤리강령 제정 순서는 헌신, 헌서 두 문자만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요. 경찰헌장은 거기 1991년 경찰법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고, 거기는 친의, 공근계 이렇게 5가지 경찰의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그죠? 친의, 공근계 나옵니다. 경찰 서비스 헌장은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고 지난 시험에 경찰 역사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에서 98년도 경찰 서비스 원장이 하나 출연했으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윤리 강령의 대내외적 기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윤리 강령의 문제점의 실행 가능성, 법이 아니라 강령이니까 이건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서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최소주의 위험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우선순위 미결정은 하나 돼 있으니까 뭐가 우선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비진정성의 조장이 최근 들어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윤리 강령을 정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요된 거니까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죠. 윤리적 불감증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접시, 난동객.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객관적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음주 단속에서 동료 경찰관이 걸렸는데 봐줬다.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위반한 거고, 순찰을 가라고 했더니 부자 동네만 가더라. 빈부를 가지고 차별한 거니까 공정한 접근을 위반하게 되죠. 공공의 신뢰 확보는 우리가 자구법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력구제하면 안 되고요. 비례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법 집행도 확실해야 되고 적법 절차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거기에다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나 적어둡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궁극적 목적이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법 집행은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폭주족을 잡으려다가 걔가 사망해버렸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그러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반한 게 됩니다. 협동과 역할관계 준수는 관내에 탈주범이 출연했는데 혼자 잡으려다 놓친 건 협동을 위반한 거죠. 여기서 협동은 기능적인 거, 무형적인 거 모두 다 협동해라는 이야기고, 역할관계 준수는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나누고 나쁜 사람만 혼내줬다면 판사가 해야 될 일을 경찰이 한 거니까 역할관계를 넘어간 게 되는 거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신의 경험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경찰권을 발동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로버트 필경의 경찰개혁안 12가지가 나옵니다. 로버트 필경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거기 위에 적으세요. 범죄 예방을 강조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범죄 진압이 아니라 로버트 필경은 범죄 예방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12가지 경찰개혁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첫 번째 보시면 뭐 군대식으로 조직된다라든가 범죄 부재 거기 주거든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범죄가 부존재하면 경찰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범죄가 존재하면 경찰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16번 갑시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 강령은 6가지인데 요건 그냥 각 제목과 키워드만 연결할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정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의 예외는 상사의 허가나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비교해라고 거기 적혀있죠.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이탈 금지는 소속 상관의 허가, 정당한 사유라는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근무시간에 음주운전 금지는 아실 거고요. 여행 제한은 2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는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찰 비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포상휴가는 1회 1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민사분쟁에 부당 개입하면 안 됩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고요. 연일 근무자, 공휴일 근무자, 당직, 철야 근무자는 경찰 공무원의 컨디션과 관련된 거니까 허가하여야 한다. 서술어만 잘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도 봅시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조에 가서 보시면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첫 번째 1항은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서술로 동그라미 하시고 2항 제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요청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첫째 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단순 민원 업무는 제외고요. 이거 2, 3, 4, 5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거나 3호에 2년 이내의 재직 10호에 2년 이내의 지속적인 친분관계 2, 3, 7호에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 2호에 4, 4촌 이내의 친족 8호에 5.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다면 신고하라는 이야기죠. 2, 3, 4,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다시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 4호에 가서 보시면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있거나 5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6호에 발행주식 총수는 100분의 30 출자 지분도 100분의 30인데 자본금 총액만 100분의 50이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항에 가서 보시면 이해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5조 5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3일 이내 동그라미 하시고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5조 5항의 조치 참자 제보 체크합시다.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나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재배정 그리고 전보가 있고요. 6항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 일에서 빼는 게 오히려 공익을 더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항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5조 2에 가서 보시면 공무원은 수사 단속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동그라미 사적 접촉하면 안 되고 신고해야 되는 것은 뒤에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했다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돼 있고요. 2항의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밑에 줄 부적절한 사적 접촉은 하면 안 됩니다. 소속 경찰 관사 내에서만 접촉하고 그 다음 현장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서 접촉할 때는 무조건 기록해라는 거 간단하게 보시고 5조 3 임용 또는 임기 시 3년 전 동그라미 하시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적 노무 요구 제공 약속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랬죠. 다만 커피 한 잔 타주는 정도는 괜찮더라.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의 3은 갑질 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1호만 잘 보시면 되죠. 신청인에게는 불이익, 제3자에게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안 됩니다. 나머지 2, 3, 4, 5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14조 중요합니다. 받으면 안 되는 돈과 받아도 되는 돈이 나와 있죠. 1항, 2항은 받으면 안 되는 돈. 명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죠. 무조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고요. 2항,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한 푼도 받으면 안 됩니다. 3항은 나한테만 주는 돈이 아니고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조건을 완성시킨 거라면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1호에 가서 보시면 위로, 격려,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런 것들 3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것들 있죠. 사적거래, 증여는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내가 빌려준 돈은 받아도 됩니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건 받아도 되고 4호의 친족이 주는 것도 받아도 되고요. 직원 상조의 동호회 이런데 밑에 두 번째 줄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주는 것도 받아도 됩니다. 6번 6호 공식적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건 받아도 되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도 받아도 됩니다. 나한테만 주는 건 아니니까. 14조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의 금지. 감독, 감사, 조사, 평가를 하는 기관, 감독기관이고요. 감독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의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요구는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고, 양 처음에는 거부해야 되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요구가 떨어지면 피감기관의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됩니다. 감독기관 X. 그리고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데 사망에 가서 보시면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밑에 줄 감독기관 장에게 알려야 되고, 감독기관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15조 갑시다. 15조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행위, 이것도 발표하시고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 원이었죠. 초과 사례금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항이 중요합니다.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편집이 조금 그런데 사망 가서 보시면 자, 사례금 종액 등 세부사항을 알 수 없으면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월 3회 초과할 수 없고요. 3회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미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5조 2 별표하시고 초과 사례금의 신고가 나옵니다.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안날로부터 2일 이내에 고기 체크하시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는 건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신고를 하고서 얘가 돈을 안 돌려주네. 7일 이내에 초과 사례금 액수 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망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한 소속기관장에게 알리게 되고요. 상 초과 사례금을 반하는 경우에 비용도 소속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조 별표하던 게 하시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가 나오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좀비소 특수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과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소속기관장에 미리 신고해야 되면 미리 동그라미. 금전 대차 유가증권 거래인데 다만 공개된 행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받는 건 안 해도 되고,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신고해야 되지만 공매나 경매 등 공개된 행위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용품은 제외고요.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 제일 마지막 이 관계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사망의 친족인 경우도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자신의 해당 행위가 아닙니다.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뭐 중개인을 거쳤다. 그런 경우에도 5일 이내만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 18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2항은 그냥 보시면 되고 박스 안에 4항 보시면 소속기관장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고요. 부정청탁 관련 위반 시 제재 수준은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나 좀 잘 봐줘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제재가 없고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제3자가 일반인이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 다음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1회 100만 원, 매회계도 3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 배우자도 돈을 받으면 안 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 공직자는 알았을 때 처벌하는 거고요.
직무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 배우자도 역시나 받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법정형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로 갑시다. 가보경장 나옵니다. 경무청 관제식장 나오죠. 직장작 체크하시면 됩니다. 경무청 관제식장은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 되는 거고, 청사 체크하셔야 되죠.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만들고 거기에 장은 경무사가 됩니다. 경무청 대신에 경부가 나오거나 경무사 대신에 경무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청사 체크하시고. 경무청은 초기에는 법무하문 소속이었으나 내무하문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그 두 가지가 바꿔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직장작이니까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 장정이 되는 거죠. 광무개혁으로 갑시다. 왕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게 되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급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경부를 설치했다는 거 체크하시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 헌병경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한성과 부산 간에 군용 전신선의 보호 명목으로 헌병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경찰은 두 가지가 있죠. 헌병경찰도 있고 보통경찰도 있게 됩니다. 헌병경찰은 군사상 필요지역이나 의병활동지역에 있고 보통경찰은 개항장이나 도시에 있게 되는 거죠. 옆에다가 하나 적읍시다. 조선 주차 헌병 조령. 조선에 주차되어 있는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조령이죠. 조선 주차 헌병 조령. 그 다음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로 전환되었지만 이건 이름만 바꾼 거지 권한의 변화는 없죠. 뒤에 직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별표하시고, 그 다음 9월 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가는 과정 순서만 하시면 됩니다. 취한감경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미군 정기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죠. 이때는 2차 대전이 오니까 위생사무가 제외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정복관은 신설이죠. 폐지가 아니라 정복관은 비경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경찰위원회는 6인이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내가 축소나 제외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미군정 시기는 성공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군정기 보시면 민주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이 돼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시정부 경찰 조직에 가서 보시면 상해 시기의 경무국이 실제 일반 경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행정경찰이고요. 의경대내 일제 밀정 친일파를 처단했다는 거. 중경 시기는 경무과가 나옵니다. 최근에 승진시험에서는 그 경무과, 중경 시기의 경무과를 경무국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 경위대가 경비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임시정부 요인을 보호했죠. 나석조 의사는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법 제정은 사고 나면 병원 가자 그랬으니까 49년 경찰병원, 1253 경집법, 5 놀라워라 국가수, 육체가 튼튼해야 해외로 나가지 해외 주재관 제도, 69 경장 생겼죠.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내무부 경찰법 제정 이후에 주요 변화 가서 보시면 거기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것은 96년이고요. 경찰 청문관제 도입한 거 99년,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2000년이고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나 옆에다 특별회계라고 적어두시고요. 2005년 제주자치경찰이 2006년인데 거기 제일 위에 보면 경찰법 제정 이후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건 맞지만 완전히 독립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소속이니까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한 건 맞지만 선거부처에서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까지 보시고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가서 보시면 김구는 초대 경무국장이고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이 사람들은 호국 경찰의 표상이란 거.
차이력 경무관 문화경찰의 표상이라는 거 안병화 치안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라 인권경찰의 표상이 됩니다. 안맥결 총경 등장하면 무조건 여자경찰 간부 1기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영순 경감은 제주도가 등장하면 무조건 문영순 경감입니다. 이중규 총경은 안병화 치안감 아래서 목포에서 사상자가 5.18에 안 나오도록 했고 최중락 총경이 수사경찰의 표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현대사의 한국경찰에 가서 보시면 제1공화국이 나옵니다. 경무구가 치안국이 됐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려가서 보시면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겪고 나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추진되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2공화국 가서 보시면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5.16 군부가 이 규정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조항을 넣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3공화국은 세 번째 줄,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해서 경찰의 경호 기능은 경호실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 경찰의 정보 보안 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69년에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됐다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제가 도입됐다는 거 지금은 경정이지만 이때는 경감이라는 거 4공화국에 같이 보시면 74년도에 영부인 저격 사건이 일어나고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공화국의 박종철구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6일준 올해 경관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서유견문 제10편 순찰의 규제에서 경찰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로버트 피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유학파가 되는 거죠. 생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는 것을 주장했고요. 경찰의 기본 업무에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고 아직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시대의 사람이니까 위생을 경찰 업무에 포함시켰어요. 이 시기에 김옥균과 박영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제도에 영향을 받지만 6일주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영국 경찰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